안녕하세요.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이재명 정부 내각 1기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습니다. 친명계 쓴소리 담당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민주당 김영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워낙 강선우 장관 후보자 이슈가 아주 뜨거워서 의원님 지난번에 어디 방송에서 어쨌든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간 여론을 좀 더 감안해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대통령께서 결정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이진숙 후보자는 이제 지명을 철회했고 이제 강선우 후보자는 어쨌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 여기는 어떻게 옳은 판단이라고 보시나요? 저도 그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네. 이진숙, 강선 후보자 관련해서 말씀하셨듯이 국민 여론과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당사자와 인사권자가 네.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것은 단지 2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번 주 월화수목금 5일 동안 16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후보자들에 대한 관점과 원칙을 그렇게 잡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취지였죠. 네. 그리고 당시 문제가 됐었던 두 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런 범주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봤고, 인사권자가 사실은 여러 얘기를 들은 거 아니에요. 찬반의 얘기,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과 그 다음에 당사자인 장관 후보자의 여러 가지 답변, 그리고 주변의 많은 평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준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를 했고 강선우 후보자는 장관의 역할을 해도 된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인사권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한 사안이라 저는 그건 뭐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진숙 전 후보자하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갈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초, 중, 고, 대, 그리고 일반적인 교육까지 포괄해 나가고 또 교육부총리로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 포괄적인 부분들과 그다음에 논문 표절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 학생들에 대한 조기 유학 이런 문제들이 보편적으로 보는 국민들의 정서에 과연 적합한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판단들이 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선우 후보자는 이제 보좌진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였고, 제가 뭐 보좌관 출신 보좌진을 저도 오래 했거든요. 인턴 비서부터 보좌관까지 오랫동안 해온 입장에서 그런 것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좌진들이. 그러면 저는 그렇게 느끼는 보좌진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견지를 얘기했던 거죠. 그럼 의원님은 강선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물론 사과를 굉장히 여러 번 하셨는데 약간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면은 줘야 된다. 아니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이라서 거기까지 제가 보기에는 판단할 수는 없고, 개별적인 국회의원들도 의견을 전달을 한 거고, 또 당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그 공식적인 전달에 대해서 저희들이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 강선우 후보자 말고 이제 그 강준욱 이제 대통령 통합비서관이 이제 이제 계엄 찬성 이런 저서가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오늘 낙마를 시켰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라고 봐요. 비서관은 사실은 뭐 비서관 소속 행정관은 인사청문회가 없잖아요. 없고 그냥 임명을 하는 과정인데 그런 절차의 과정에서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조금 그래도 비서관급 이상에 대해서는 조금 검증을 좀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강 비서관의 저서와 그 발언은 사실은 민주헌정 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정도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고서 가기엔 좀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도 제가 보기에는 당사자가 사퇴라고 하는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번 정권 교체는 사실은 비상계엄 군사쿠데타에 대한 국민적 심판, 탄핵, 그에 따르는 보궐선거로서의 대통령 선거를 치렀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본질의 상황 자체를 다르게 해석하고 계엄이 합법적이었다. 그것을 한 것은 야당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민통합비서관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봐서 저는 사퇴에는 적정했다 그렇게 보고, 추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조금 안테나를 잘 세워서 검증도 좀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뭐 인수위 없이 출범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인사를 준비할 시간이 좀 물리 부족하긴 했는데 뭐 그렇다 보니까 약간 대통령실의 이제 인사검증 시스템에 좀 뭔가 문제가 드러나는 측면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제가 보기엔 인사가 만사잖아요. 네. 그 인사가 방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해야 되는데 톱다운 방식이냐 버튼업 방식이냐 이거에 따라서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가 편하진 않은 게 사실이에요. 사실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구조가. 근데 이번 사건을 기화로 해서 그래도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 행정관, 비서관, 수석, 비서실장 이렇게 보고 체계를 통해서 한 번은 좀 검증해주고 살펴보고 상호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민주당 이제 전당대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난 주말에 이제 충청하고 이제 영남이랑 이제 그 순회 경선 결과 나왔는데 정청래 의원이 좀 압도적으로 이기는 결과 나왔더라고요. 예상하셨어요 혹시? 처음에 충청 결과를 보면서 대체적인 권리당원들의 그 표심과 흐름이 그렇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의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은 대단히 정치적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만 당원 시대에서 뭐 70만 당원 이번 전당대회는 110만이 넘거든요. 아주 다수의 당원들이 참여하는 전당대회의 첫 출발이 첫 번째가 충청, 두 번째가 영남이었기 때문에 그런 표심을 보였다고 보고 저는 정청래 후보, 박찬대 후보가 가는 방향이 전 크게 차이는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도 두 후보가 다 연락이 오지만 김영진 의원은 엄정 중립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두 후보 간의 명심 대결이 치열한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명심이 어디 있나요? 저는 명심 대결에서는 예. 0.1mm의 차이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당내 대표 선거에 본인의 메시지로 가타부타 정이냐 박이냐 정이냐를 전 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공정하게 그 당대표 선거가 진행이 되고 당원과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여당의 대표를 존중하면서 당과 정부의 관계, 대통령실의 관계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얘기하거나 이번 뭐 선거에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엄정 중립입니다. 김영진 의원도 엄정 중립. 원래 제가 듣기로도 이제 의원들의 이제 마음속에는 하여튼 뭔가 박찬대 후보를 미는 사람이 많다라고 들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너무 정 후보 압승으로 나오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박찬대 후보는 그러니까 네. 원내대표를 1년간 아주 격변의 시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원들과의 결합력은 상당히 높죠.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원내대표를 이 탄핵의 과정 전체를 총괄해왔던 원내대표였고 그 속에서 쓴소리 단소리 다 듣고 칭찬과 비판을 다 들었던 원내대표라서 그런 의원과의 결합력은 박찬대 대표가 높은데 실제로 정청래 후보도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줬거든요. 두 번째는 인지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청래 후보는 2000년부터 정치를 했기 때문에 한 25년 됐잖아요. 상당히 오래됐고 박찬대 후보는 그보다 좀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여러 과정에서의 인지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표심에 작용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의 명심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는 없다. 두 사람 다 핵심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법사위원장, 원내대표를 하면서 어려운 전국을 헤쳐나왔던 두 주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투표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 막판에 뭔가 이렇게 지금 결과랑 좀 이렇게 막판에 이제 박 후보가 추격하거나 뭔가 이렇게 역전하거나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선거는 항상 마지막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충청과 영남이 전체 권리당원 투표만 한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권리당원 55%, 그다음에 그 대의원 15%,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30% 이렇게 구성이 돼서 그 당대표 경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뚜껑을 연 것은 한 15%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85% 이상의 권리당원, 대의원, 국민 여론조사가 남아 있어서 특히 가장 많은 호남 수도권의 유권자들이 남아 있잖아요. 권리당원과 대의원들, 또 전국 대의원들 남아 있어서 저는 한 지금 2주간의 과정 속에서 권리당원과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관찰자 입장에서 보실 때 지금 조경태, 안철수, 장동혁, 김문수 후보 거기에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나올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대선 2차전인 것 같아요. 대선 후보 경선 2차전. 똑같아요. 그래서 유권자도 똑같고, 그렇죠? 그리고 후보자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큰 변동, 격변이 있으려면 유권자, 즉 권리당원이 거의 책임당원이라고 하잖아요. 책임당원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후보자가 획기적으로 바뀌거나 이런 과정이 있거나 두 번째는 비대위 기간을 좀 가졌으면 약간 모르겠죠. 근데 비대위가 실제적인 역할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이 공백기 속에서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를 통한 국민의힘의 새로운 진로에 대한 논의들이 혁신들이 하나도 진행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 경선 2차전이에요. 그래서 큰 변동이 없을 것 같고 또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줘서 국민의힘이 획기적으로 한번 바뀌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기에는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7개 시도당 위원장 선거를 했는데 대부분이 다 친윤 의원들이 다 당선이 됐어요. 보이지 않게 엄청난 작업을 한 거죠. 바닥에서. 그러면서 그 친윤과 김문수 후보가 결합하면 당연히 김문수 후보가 이기겠죠. 그 국민의힘에서는 전환길 강사 입당이 막 한창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당이 어쨌든 극우 세력이 이제 막 들어오고 있다.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례로 예전에는 보면은 보수 정당의 중심을 잡고 하면은 거기에 안 맞다 하면 김문수 의원이 탈당했잖아요. 네, 그렇죠. 황교안 의원도 탈당했었나요? 탈당했죠. 했다가 다시 들어왔죠. 이런 방식으로 나가거든요. 조원진도 탈당했죠. 그래서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이런 형태로 극우 정당이 사실은 탄생하는 과정인데 이번에 이상하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가 된 거예요. 정당사에서는 안 좋은 형태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런 소수 정당과 극우 정당, 극단적인 사람들이 정치의 현장에서 사라지면서 자정작용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뜨는 과정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다 나왔던 사람이 다시 모이는. 한마디로 한강물이 서해로 빠졌는데 지금 서해 바닷물이 역류하고 있어요, 지금. 한강으로. 한강 대교까지 왔어. 그러니까 이제 물이 이제 오염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전환길 사태는 뭐 전 세계적인 비슷한 경우인데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영국에도 이번에 극우 정당이 약진했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런 보편적인 흐름이고 극단화된 형태의 정치가 정상적인 보수 진보의 정치에 계속적으로 도전하면서 자기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환길, 전광훈,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보수의 한 축을 담당하는 나쁜 형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분들은 특히 또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분들. 핵심적으로 뭐냐면 아주 저는 정치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처럼 선거 시스템이 공개적이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가 없잖아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본인들도 확인해봤고. 근데 부정선거 음모론,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의 개입론, 말도 안 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주의 사회는 경쟁을 통해서 경쟁에 대한 승패가 있잖아요. 그 승패를 인정하고 또 준비해서 승부가 갈리고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민주주의 시스템과 자본주의 시스템의 기본적인 이 진행 과정을 부정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요즘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는 중국 공산당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이재명당 아니냐,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다양성이 없는 정당이 돼버렸다, 일극체제가 됐다, 이런 비판들도 많이 좀 하는데 그런 비판들도 꽤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그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야가 서로 좀 다양해야 돼요. 그리고 약간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너무 극단적이었어요. 정치를 할 때. 저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정치적인 탄압에
내용으로 검찰을 동원해서 한 3, 4년간을 탈탈 터는 경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치를 복원하면서 여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과정을 가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극단적으로 야당 대표와 야당을 탄압하니까 야당도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목소리가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의 다양성이 사실은 되게 많이 줄어들었다. 상대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상적인 체제, 그러니까 회복과 성장의 기조로 이재명 정부의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금 더 솔직하고 힘있게 내면서 정치가 제대로 역할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방금 전에 협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협치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초창기에 그 형식적 협치와 내용적 협치가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형식적 협치도 안 하셨어요. 저는 제가 보기엔 대통령이 야당 대표, 야당 원내대표 만나서 저녁 식사도 하고 공개적인 멘트야 강하게 했죠. 그런 이후에 비공개로 한 2-3시간 식사를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웃는 사람 앞에서 뺨 못 때리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보낸 예산이나 법안을 그래서 신중하게 살펴보고 전체 국민을 생각하면서 야당도 판단하죠. 이런 형식적인 협치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건 지금은 저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형식적인 협치를 복원하고 이런 형식적인 협치에서 내용적인 협치로 강화해 나가는 그런 생각이 저는 강하다. 그래서 협치가 내용과 형식에서 자리를 잡고 발전해 나가면 여야 관계나 정부, 여당과 야당,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여러 가지 채널들을 가지고 역할들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당 대표도 불러서 식사도 하고 하여튼 약간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 이제 회복되면서 정상화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국회에만 놓고 보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이제 내란 정당이라고 이제 몰아붙이기도 하고 뭐 협치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약간 의문스러운 지점들이 있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저는 그래서 뭐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내란 특검이 현재 수사 중이거든요. 전 내란 특검의 수사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은 여야가 이 회복과 성장의 이 과정들을 국회 차원에서 실현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정으로 가고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내란 특검에 의한 수사나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정말 도려내는 형태로 해야지 포괄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책임자를 분명히 가려내서 처리해야지 그것을 무한적으로 나가는 것 자체는 저는 특별히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국회에서는 여당에서는 이제 개혁을 서둘러야 된다 하고 하면서 이제 검찰 개혁도 이제 추석 전에 이제 윤곽을 드러낼 거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했는데, 검찰 개혁은 어떻게 가져가는지 저는 뭐 보세요? 그거는 일정표대로 그러니까 예정된 바대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관련한 많은 했었는데 1번이 이제 검찰개혁인데, 사실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들은 문재인 정부부터 해서 대단히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분적인 법안 변경에 의해서 그 중대 범죄에 관해서만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놓고 나머지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로 수사권을 이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 1차 라운드는 사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서 또 검찰의 수사권을 무한적으로 늘려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독점의 피해들이 나타났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원래의 방식대로 다시 돌려놓는 거죠. 2차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형사사법 체계를 통해서 국민의 인권도 제대로 보호하고, 그러면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기소 독점에 의한 피해도 막고, 그러면서 본질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수사를 잘하고 기소를 잘해서 잘못된 자들을, 중대 범죄들을 정확히 처벌하면서 사회정의를 만들어 나가는 본래 기능을 저는 찾아야죠. 그러면 의원님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중수청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수사권을 주고, 이 형태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현재 큰 방향은 그렇게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그 이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검찰의 이름을 살려놓을 건지 아닐 건지 모르지만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
그런 다음에 보안 수사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수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경찰과 그 수사 경찰이 지금 구분돼 있잖아요. 국수본과 일반 경찰로. 이 문제도 사실은 전체적인 틀 내에서 같이 논의해서 정비를 해줘야죠.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얘기했듯이 밤을 새워서라도 한 법의 한 조목을 밤새워 토론해 나가면서 형사사법 체계를 잘 정비를 해야지 그 이후에 후유증도 없고 그런 다음에 중대 범죄가 제대로 수사 기술을 통해서 유죄를 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힘세고 돈 많은 사람들만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태가 오면 안 되죠. 그건 사회정의 차원에서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법과 정의가 있는 건데 그거를 열어주면 안 되죠. 그것도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 보면 아무리 밤새워서 토론을 하더라도 이제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신속한 개혁, 검찰 개혁 빨리 정권 초에 빨리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고 아니면 일각에서는 이제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하자 국민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이런 양쪽 입장이 갈리는데 의원님은 어느 쪽에 저는 이제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도 네. 속도와 방향의 문제잖아요. 방향을 이렇게 가자. 근데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제가 보기엔 논의 과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당 내 논의 과정도 필요하고요. 여당과 야당의 논의 과정도 필요하잖아요. 법사위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있잖아요. 외곽에.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경찰, 검찰 여러 의견도 있고 또 전문가들 의견 좀 잘 종합해서 그 방향을 정하면서 속도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막 의혹이 앞선다고 해서 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른 얘기긴 한데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이제 조국 전 대표는 사면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뜨거운 주제네요. 뜨거운 주제 계속 물어보시네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이 너무 좀 과했다라고 봐요. 양형에 있어서. 그리고 사실은 공문서, 사문서 위변조 뭐 이런 문제잖아요. 그게 주였고 초창기에 특가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는 다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럼 과연 그런 문제로 부인은 4년, 남편은 2년 이렇게 그런 정도의 엄중한 죄를 범할 정도로 였나 양형에 있어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조국과 정경심 교수 아들 딸 가족 전체가 파멸의 상황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사법 그러니까 사법의 법적 판단에 있어서 미처 살피지 못한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사실 대통령의 사면권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회 대통합을 만들고 과거에 잘못됐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파사 현정의 이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조국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범한 죄 정도를 충분히 저는 정경심 교수와 조국 대표가 살지 않았나. 그리고 아이들 다 대학 입학 취소되고 의대 취소되고 해서 거의 지금 고졸이 됐잖아요, 다. 그 정도 심판 받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재명 정부 내에서 근데 어차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구속된 상태고 김건희 여사도 아마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사면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뭐 결혼도 안 했는데 지금 벌써 학교 육아를 걱정하시네. 그건 아직 먼 얘기고요. 저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법체계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점, 그 다음에 사회 통합 이런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통해서 결정하는 고유 권한이라 저는 대통령이 그런 문제에 관해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부분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건 너무 빠른 얘기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쓴소리 해주신다면 새로운 정부가 처음에 나갈 때는 국민적인 기대와 희망 때문에 지지율이 높거든요.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80% 정도 됐잖아요. 국민의 희망과 바램을 잘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는 항상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군주 민수잖아요. 한마디로
백성들의 바다에 떠 있는 배거든요. 그래서 배를 잘 순항할 수도 있고 배를 엎을 수 있는 그런 경계심을 항상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문제를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솔직하게 국민들과 소통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정책의 경중의 문제, 속도의 문제, 선후의 문제 이런 문제를 잘 보면서 살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계엄과 쿠데타를 극복하고 정권 교체를 통해서 회복과 성장, 민주주의, 평화, 공동체의 복원, 그리고 남북관계의 복원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의 구축, 그리고 그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나라, 세계 5대 강국 만들기 위한 어떤 큰 비전, 이런 초심의 과제들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세 번째, 저는 자만하지 않아야죠. 한마디로 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였듯이 국민보다 반보만 앞에 나가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영진 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